리플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보통 이제 브레이킹, 이 속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써요. 진짜 이 빡센 의미가 있는 게 아니면. 그런데 브레이킹이라는 브레이킹 토레스 판사가 양측의 전문가 배제 신청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 이렇게 브레이킹 이거 보고 저도 잠이 벌떡 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아주 화들짝 놀래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이걸 클릭을 하면서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야 대체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했을까 정말 궁금했었는데 일단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번에 내린 거는 양측에서 서로 전문가 증언을 놓고 누구 거는 배척해야 돼 라고 서로 주장을 한 겁니다. 리플 측이 SEC의 전문가 주장 여러 개에 대해서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SEC도 리플 측의 전문가 주장 여러 개를 배척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공방을 벌였던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제 갈래를 탄 겁니다. 어떤 전문가 증언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배제했는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지금 법원이 바라봤을 때 어떤 증언이 조금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 어떤 증언을 판결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 어떤 거를 아예 내다 버릴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갈래를 턴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남은 가장 중요한 건 양식재판 결과겠지만 그거 직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갈래를 터준 겁니다. 그래서 분량이 막 어마어마해요. 57페이지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법률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거 봐도 100% 이해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이 개인정보 공개를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뭐 엑스퍼트 넘버 1, 엑스퍼트 넘버 2, 그러니까 전문가 1번, 전문가 2번, 전문가 3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놔서 엔간하게 이 사건을 정말 전문적으로 법률적으로 트래킹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걸 딱 보고 순간적으로 리플 측이 전문가 1번에 대해서 배제하려고 했던 거에 대한 주장은 승인이 됐네? 이게 뭐야? 라고 즉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엑스퍼트 넘버 원은 우리가 오늘 조금 심도 있게 짚어봤던 패트릭 두디를 의미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SEC의 주장이 지금 까인 거예요. 사실 이거 보고 이제 저희처럼 조금 오랜 시간 팔로우업을 해왔던 사람들은 이거 보고 거의 이제 나오는 거죠. 막 좀 격한 표현이 나오는 거죠. 저도 이제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이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진짜 이거 이긴다는 건가 하고 딱 봤더니 그랜티드가 몇 개가 눈에 띄고 그냥 얼핏 봤을 때 디나이드도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리플 측과 관련된 5번까지 리플 측이고 6번부터 뭐 10몇 번까지 SEC 측인데 마찬가지예요. 이 그랜티드와 디나이드의 비중이 거의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딱 컨클루전만 놓고 봤을 때는 비율상으로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거의 균형적으로 지금 주고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때리고 거의 비슷하게 달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보고 나니까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으로 이런 걸 딱 바라보면 일단 요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더 누구에게 우위가 있다, 누구에게 더 유리하게 지금 재판부가 바라보고 있다, 이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어떤 중립성을 견지한다라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누가 더 유리하네 마네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술적으로 잘 차단을 시켜놓은 게 아닌가, 그렇게 바라보기에도 충분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어떤 볼륨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누가 더 우세하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SEC 입장에서는 SEC 입장대로 의미부여가 가능하고 리플 측 입장에서는 리플 측 입장대로 의미부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 오늘 지금 펼쳐진 겁니다. 패트릭 두디 진짜 두들겨 말았습니다. 두디 완전 패트릭 두디가, 그러니까 SEC가 고용한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XRP 홀더들, XRP 투자자들은 리플에 의지해서 XRP가 시세가 상승할 것을 기대하면서 투자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XRP는 증권이다 라고 전문가 증언에 참여를 해서 SEC 측을 지원하는 전문가 증언을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 사람은 블록체인과도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블록체인 업계와 아무 크립토커런시와도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무슨 전문가랍시고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우리의 존 디튼 변호사가 당시에 엄청 빡쳐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은 패트릭 두디는 XRP 홀더 단 한 명도 인터뷰를 안 하고 이런 의견, 주장을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야 안 되겠어. 내가 XRP 홀더 당시에 이제 존 디튼 변호사가 취합했던 XRP 홀더가 6만 7천 명이었거든요. 글로벌하게. 내가 6만 7천 XRP 홀더들을 대변해서 법원에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할 거야 라고 존 디튼을 거의 이제 완전 열받게 만들었던 그 당사자가 사실은 패트릭 두디였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패트릭 두디는 그냥 어디서 불러먹지 못한 인사가 갑자기 똑하니 SEC가 밀어가지고 SEC한테 돈 받고 이런 전문가 증언을 한 거죠. 보고서를 작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존 디튼 변호사로 하여금 XRP 홀더 대변 인격 역할을 거의 글로벌라이즈드 하게 만든 장본인이고, 결과적으로 존 디튼 변호사를 이걸 계기로 엄청나게 지금 핫한 크립토 전문 변호사로 지금 셀프 브랜딩이 아주 강하게 된,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패트릭 두디. 어쨌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패트릭 두디의 전문가 증언 배제해야 한다라는 리플 측의 주장을 수용한다. 이게 어떤 말로 이제 해석이 되냐면은, 쉽게 말하면 패트릭 두디는 XRP 홀더들이 리플 측의 의지에서 XRP가 시세를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투자 계약을 한 것이라고 XRP 당시 매수자들의 투자 심리를 꿰뚫고 있는 것처럼 멘트를 한 거죠. 주장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배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의도에 대해서 아니 대체 어떻게 네가 알아? 야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건 리플 측 주장이 일리가 있어. 블록체인 업계에 있었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크립토 커런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XRP 홀더들을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닌데 대체 어떻게 XRP 투자자들의 이런 의도와 심리 상태를 일반화시킬 수가 있냐, 이렇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SEC 입장에서는 엄청 아프게 지금 한 방 얻어맞는 상황이 오늘 펼쳐진 겁니다. 물론 리플 측에서도 좀 아프게 조금 법원이 SEC의 주장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예요. 지금 앨런 슈와츠 교수를 포함해서 몇 명에 대해서 지금 디나이가 됐거든요. 디나이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핵심 포인트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하위 테스트의 적용 자체가 잘못됐다. 하위 테스트의 적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SEC는 지금 권한을 남발해서 엉뚱하게 근거 없는 기소를 해서 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 증언을 한 건데, 이게 디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리플 측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공격적인 논리 가운데 하나가 SEC의 100년 전 기준인, 증권의 기준인 하위 테스트를 지금 현재 혁신 기술의 상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리플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리플 측의 주장이었던 건데, 이게 지금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졌다라기보다 이런 주장을 법원이 법적 증언, 전문가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다시 말해서 배제하기로 이번에 갈래를 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봐도 1대1이죠. SEC도 되게 아프게 한 대 얻어맞은 거고, 리플도 지금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위 테스트 기준 적용 자체가, 야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지금 하위 테스트 적용은 문제가 없다라는 건가? 이런 뉘앙스를 주니까는 리플 홀더들로 하여금 불안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유투데이가 지금 분석을 한 건데, 그래서 이번에 지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이번 판결을, 전문가 증언에 대한 판결은 원고와 피고, 그러니까 SEC와 리플 측 어느 쪽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침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사건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쪽에 굉장히 유리하다, 원사이드 됐다 라고 바라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점을 여기서 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조금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표현은 다른 게 아니고 패트릭 두디가 두들겨 맞았디, 이렇게 된 게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투데이 같은 경우에도 패트릭 두디의 증언 배제 신청이 인용된 것, 그러니까 증거력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로 다시 말해 디나이 된 거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당연하죠. XRP 홀더 투자 심리를 어떻게 알아, 지가 뭔데? 뭐 교수 PhD 있으면은 다 전문가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 있으면서 동시에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자리하는 게 이번 법원의 판단이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유투데이가 설명한 건데 SAC 같은 경우에는 리플 측에 의존하는 토큰 상등 기대치 분석하기 위해서 패트릭 두디를 고용했다. 그런데 패트릭 두디의 증언 법정에서 활용하는 것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가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죠? 네, 지금 되게 이거는 사실 정말 의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XRP를 처음에 초기 투자한 사람들도 투자 계약으로 인식을 하고 투자를 했다라는 걸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바라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면서 이거는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 앨런 슈와츠 교수 같은 사람의 하위 테스트 적용 문제점을 거론한 증언 같은 경우에 배제된 걸 보면 그러면 이 코인에 크립토에다가 하위 테스트를 적용한 거는 법원은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건가? 이건 우리한테 좀 불리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하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법원의 판례는 존중하면서 동시에 SEC의 집행을 통한 막무가내성 규제는 제동을 걸려는 시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집행을 통한 SEC의 규제에 대해서 최근에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SEC가 지금 법원에서 까이고 있잖아요. 그런 연장선에서도 딱 해석을 해보자라면 하위 테스트 인정,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존중하되 SEC의 막무가내성 기소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은 조지려는 건가? 이렇게 조금 개인적으로는 생각 정리가 좀 되기도 했습니다. 뭐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점은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 평소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했던 걸 고려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일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패트릭 두디의 증언 채택 불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크립토 미디어들에서도 이런 부분에 지금 이게 제가 4시간, 5시간 전이니까 오후 들어서 지금 막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핵심 쟁점은 약간 리플 측을 응원하는 크립토 미디어 입장에서는 두디의 증언이 두들겨 맞은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금 방점을 많이 찍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역시나 SEC가 이 투자자들이 XRP의 합리적인 수익을 기대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를 증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 뭐 생각 다르실 수 있고 각자의 관점은 존중합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있는데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더 말씀드릴게요. 광고 좀 봐주세요. 박철호님 오셨네요. 문라이트님 어서오세요. 이영던님 반갑습니다. 네, 우쭈쭈님 오셨고 파이아빠님 오셨네요. 네, 오늘 뭐 리플 관련해서 의미 있는 뭐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좀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쵸? 이게 지금 서로 니네 둘 다 완승은 없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리플 커뮤니티에서 지금 약간 전문적인 미국 변호사들이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야 법정에서 리플 측은 여기 엑스퍼트 넘버 원은 패트릭 두디 말하는 거거든요. 법정에서 리플 측은 그의 구체적인 경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국경 간 결제 송금 산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 at trial. 지금 이 표현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지금 9번, 제가 세보니까 9번 나오더라고요. 57페이지에 걸쳐서. 야, 이거 지금 정식 재판 간다라는 건가? 이게 지금 완전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식 재판을 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염두에 두고 있구나. 누군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누구더라? 아까 제레미 호건이었나? 어떤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크립토 리플 진영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얼 이게 지금 몇 번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이건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까지 지금 열어두고 있는 거야. 그 의중을 내비친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두세 번이 아니에요. 트라이얼이란 단어가 9번에 걸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지금 어쩌면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지금 기술적으로 놓고 보면, 기계적으로 놓고 보면 1대1인 거잖아요. 리플 측도 한 방 때렸고 SEC도 한 방 때린 거잖아요. 지금 법원이 야야 니네 그거 안돼 한 방씩 때린 건데, 트라이얼 이런 단어를 9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는 니들 서로 자꾸 이렇게 핥히면은 결국에는 정식 재판 가야 돼. 그럼 누가 더 유리한 걸까? 잘 계산해봐. 둘 다 패자가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야 니네 그냥 적당히 합의해라. 적당히 합의하고 어차피 뭐 하위 테스트 기준 가지고는 리플이 흔들 수 없다라는 게 이번에 나온 거고, 그렇다고 XRP가 투자 계약이라는 걸 SEC가 주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좀 어렵게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굉장히 큰 무기가 한 개씩 박살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을 시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핫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라이브를 오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는 이 애트라이얼 때문이었거든요. 야, 이거는 내일 아침에 영상을 다루기에는 좀 시기적으로 좀 늦겠다 싶어가지고, 안 그래도 좀 마음 조마조마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도 짱구를 좀 열심히 굴리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우리가 조금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짚어봤던 부분이에요. 짚어봤던 부분인데 리플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 마판 상황에서 굉장히 큰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이 공정한 고지 이슈와 더불어서 최근에 법정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SEC 규제와 관련된 어떤 분위기들, 이걸 지금 법원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와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정한 고지 이슈가 재점화됐다라는 거는 이거 재밌는 거죠. 재밌는 상황이에요. 과연 SEC가 리플랩스를 기소하기 전에 XRP 증권일 수 있어, 증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EC에 신고해야 돼, 등록해야 돼 라고 고지를 했었는가. 이게 지금 리플 소송 전반에서 리플 측이 주장해왔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고지가 없었다 라고 리플 측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런 거죠. 엘라드 로이즈먼 당시 SEC 위원이 2018년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만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XRP는 비증권인 것 같아. 증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재밌죠? 이렇게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가 법원에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링하우스의 기억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면 SEC가 야, 그거 뭐 어떻게 증명할 거야? 뭐 이렇게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재밌는 거는 당시에 엘라드 로이즈먼의 비서였던 이스타브룩이 그걸 메모에 남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스타브룩 메모가 지금 법정에 증거로 제출이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증거로 채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인을 했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만약에 XRP가 비증권이라고 정말 아주 공정한 고지를 했다라면 정말 최고의 공정한 고지를 한 거죠. XRP 증권이 아니야. 완벽하게 공정한 고지를 했죠, 리플 측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리플은 XRP를 SEC에 굳이 뭐 규제 등록할 생각 같은 거 전혀 할 이유가 없고, 나름의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완벽한 공정한 고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어떤 공정한 고지? XRP는 증권이 아닌 것 같아. 엘라드 로이즈먼 당시 SEC 위원의 멘트였습니다. 재밌는, 이게 지금 왜 다시 재점화가 됐냐라면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 이른바 비트너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해외 외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 세금 부과를 할 때, 그러니까 강제 집행을 할 때 공정한 고지를 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대법원이 SEC는 집행 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정한 고지를 제공 안 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하는 멘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SEC는 법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지를 해야 한다. 그렇게 공정한 고지를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지금 법에 어긋난 건지 아닌 건지를 판단을 하게, 그러니까 만약에라도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공정한 고지를 하는 이유여야 하는데 SEC는 공정한 고지도 안 하고 집행을 통한 규제로만 조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트너 사건, 좀 다른 사건인데 가장 최근에 이런 의미 있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주다 보니까 리플이 이거를 며칠 전에 3월 3일에 법원에 입장문을 추가로 제출을 합니다. 대법원에서 최근에 이런 판례가 나왔습니다. 공정한 고지는 역시나 이렇게 중요합니다. 미국 대법원 따봉! 이렇게 지금 리플이 주장을 한 거예요. 법정에 거의 지금 자료 제출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자료 제출이 이뤄진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다 지난 지금 공정한 고지 이슈가 페어 노티스가 지금 재점화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걸 법원이 특히 최근 대법원에서 이렇게 공정한 고시가 엄청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 가장 최근에 판례가 이렇게 나온 상황,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약간 기대감을 안기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한 고지가 이렇게 의미 있게 지금 다뤄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게 하나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SEC의 지금 이런 규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사건들이 하나둘 계속 쌓이고 있어요. 먼저 두 번째 사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짚었기 때문에 LBRY 사건의 지금 재판, 약식 재판에서는 LBRY가 졌죠. LBC 토큰 증권이야 이렇게 졌어요. 그런데 정식 재판에서 지금 재판부가 이런 멘트를 합니다. 2차 시장에서 판매된 토큰은 증권으로 볼 수 없다라고 재판부가 멘트를 했고, 이에 대해서 SEC 변호인이 수긍했다라고 당시 법정안에 아미커스 브리프를 위해서 참석해 있던 존 디튼 변호사가 이거를 공유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SEC의 엄청난 논리가 깨진 거죠. 맞죠? 2차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판매된 토큰은 무슨 투자 계약이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죠. 그리하여 안 그래도 분위기가 막 와 SEC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좀 조성된 와중에 또 하나 지금 재밌는 게 바이낸스의 보이저 인수와 관련된 파산 법원에서 SEC가 자꾸 규제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자꾸 뭘 자꾸 증명하라고 그래. 야 이거는 뭔가 지금 일종의 은폐 시도를 SEC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니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또 멘트를 날려주면서 지금 SEC가 계속 어떤 집행을 통한 규제, SEC가 엄청 제일 잘하는 거죠. 집행을 통한 규제라는 게. 그것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법원에서. 이 마이클 와일스라는 보이저 파산 사건 판사, 이 멘트 했던 사람이에요. SEC가 일종의 은폐 시도를 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또 이런 멘트를 해요. 보이저 고객이 자금 상환을 목적으로 토큰을 발행해도 된다. 그걸 SEC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멘트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보이저는 이 파산 계획을 실행하는 기간 동안 토큰을 발행해서 고객 자금을 상환할 수 있고, 엉뚱하게 SEC가 막 기소를 해서 때리는 그런 규제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지금 또 이게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이클 와일스 판사의 이런 멘트, 또 LBRY 사건 법정에서의 판사 멘트,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사건, 조금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모두 하나같이 SEC가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SEC 열받겠죠. 마이클 와이스 판사가 이런 멘트를 한 거에 대해서 이건 매우 부적절하고 이례적이다. 부적절한 거는 저도 무슨 뭐가 부적절해요. 저건 지네 입장이지. 이례적인 건 맞죠. 지금까지는 SEC가 LIC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집행을 통한 규제, 기소부터 때려버리면은 법원이 다 해결을 해줬어요. 웬만한 건 다 받아들여줬고, 그래서 SEC 권한이 엄청 비대해지는데 사법부의 그런 방식, 그러니까 규제기관의 권한을 보장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로서의 사법부의 모습이 이번에 지금 옅어지고 있는 거죠. 되게 이런 건 좀 바람직합니다. 미국 행정부 지금 민주당 난리잖아요.
뭐 의회 뭐 저희 공화당도 말할 거 없고 다 어리버리 치고 있고 난리인데, 그러니까 의회와 행정부가 다 뻘짓을 하느라 바쁜데 그나마 사법부가 조금 정신 차린 판사들의 이런 모습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다라는 거, 상식적인 수준의 멘트를 해주고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바이스 판사가 앞서서 제가 은폐하려는 시도한다, 이게 뭐였냐면 바이낸스가 보이저의 자산 매입을 저지하려는 SEC의 문제 제기, 정량성이 부족하다. 야, 규제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주지 않고 니네 뭘로 그러는 거야? 근거가 뭐야? 뭔가 숨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은폐 시도 아니야?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어. 이런 멘트를 한 데 이어서 와, SEC 규제해서는 안 돼. 이렇게 멘트를 해버리니까 야, 이거 매우 부적절하고 이례적인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멘트를 냈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법원 안팎에서도 리플 측에 우호적일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페어 노티스에 대해서 대법원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가 나왔고, LBRY 사건에서 2차 시장 판매 토큰 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보이저 파산 사건 판사 같은 경우에는 SEC 자꾸 뭐 숨기려고 하는데 니네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규제하면 안 돼.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리플 사건과 관련된 이 사법부 주변에서는 의미 있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더 짚어서 우리가 오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바라본다라면 법원에서는 결국 지금 최대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뭔가를 판단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바라보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점으로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고, 최종 결론도 야, 뭔가 누군가의 완벽한 완승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SEC의 완승 내지는 리플의 완승 이러진 않을 것 같다. 다만 뭔가가 유의미하게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잠시만요. 제 노트북이 지금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충전 좀 시켰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좀 났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법부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리플 측의 우호적일 수 있는 부분들, 리플 소송 결과에 있어서 우호적인 부분일 수 있게끔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는데, 리플은 또 리플대로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쵸? 백스방코, 우리가 주말에 굉장히 정말 신나서 정리했던 이슈였잖아요. 백스방코 2017년에 리플렛에 합류한 사실상 거의 초기 리플렛저 멤버라고 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브라질 파트너인데 당시에 2017년에 백스방코도 그러니까 인사이트가 있는 기업이에요. 2017년도에 북미와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국경 간 송금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리플렛저에 탑승했다. 뭐 이렇게 밝혔던 곳이거든요. 이런 백스방크가 이번에 누뱅크,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인 누뱅크와 협업을 하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스방크와 누뱅크의 협업, 다시 말해서 백스방크의 백스페이와 누뱅크의 누페이가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서 누페이를 이용하는 누뱅크 고객 5,400만 명이 백스페이, 다시 말해서 리플렛저 기반의 백스페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라는 아주 신박한 소식이 지금 전해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5,400만 명 전체가 리플렛저를 사용한다라는 건 아니겠지만, 이걸 대상으로 백스페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 백스페이는 리플렛저 기반이다. 재밌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뱅크는 워렌 버핏이 투자한 회사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10억 달러를 투자를 단행하면서 누뱅크는 그래서 항상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워렌 버핏 백드, 워렌 버핏이 지원하는 회사, 투자한 회사 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은행입니다. 근데 지금 뭐 누뱅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 지금 추가한 상태고 거래 지원을 하고 있고, 정말 의미가 있는 거는 누뱅크가 브라질 최초로, 남미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한 곳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워렌 버핏이 누뱅크의 비트코인 ETF 출시 직전에 10억 달러 투자 단행 소식이 확인됐다는 거죠. 이게 뭘까? 이 큰 돈을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이
비트코인을 뭐 거의 똥, 돌 이런 거에 비교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일까? 뭐 생각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워렌 버핏과 리플의 간접적인 관계가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예. 우연치곤 재밌고 필연치고는 약간 야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뱅크, 브라질, 특히나 최근에 남미에서 리플 파트너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열일을 잘해주고 있잖아요.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일하고 있는 곳들 중에 하나가 지금 제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마존 페이먼트 파트너십에 또 참여를 하게 되면서 거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28개 기업인가 밖에 글로벌하게 참여하지 않는 굉장히 소수만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존과 거기에 지금 또 리플 파트너가 리플 레저 기반의 파트너가 이름을 올리면서 추후에 나중에 국경 간 송금, XRP 기반의 국경 간 송금이 조금 더 이 CBDC 기반의 국경 간 송금이 조금 더 구체화 됐을 때 그럴 때 정말 와 아마존에서 리플레저 기반의 어떤 페이먼트와 연결되는 이 커넥션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 저희가 서로 나눴던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리플 상황을 종합적이고 좀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을 번개 형식으로 켰습니다. 아날리자 토레스 판사의 판결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와 최근에 미국 사법부 안팎에서 SEC를 때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과 더해서 여기에 더해서 리플의 최근 이런 확장성까지 종합적으로 이 세 가지 덩어리를 함께 놓고 이번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바라보면 분명히 조금 더 다르게 이번 상황이 인식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슈 트래킹도 참 중요하죠. 저희가 굉장히 크게 방점을 찍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서로 전략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오늘 준비한 건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 채널 뭐 멤버십 컨텐츠로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뭐 한 3번 정도, 많으면 4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월수금을 꼭 지키진 않아요. 월수는 꼭 지키려고 하고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화요일쯤에 라이브 방송을 번개 형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일도 바쁘고 그래서 못할 때도 있고 한 3번, 4번, 많으면 4번 정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채널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 이 채널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응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도 멤버십 컨텐츠 같이 소비하시면서 저희 채널 후원해 주시면 뭐 저도 좋고 저희도 좋고 저도 또 더 열심히 해서 더 다양한 멤버십 컨텐츠로 또 보답 드릴 수 있고 그런 조금 선순환 관계를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membership 컨텐츠로서의 라이브 방송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라이브 방송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멤버십 회원분들이 그래 많진 않아요. 아직 규모가 두텁지는 않은데 조금 더 두터워지면 더 다양한 멤버십 컨텐츠를 제작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채널 응원해 주실 생각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가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